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아원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의 뺨이 세게 돌아갔습니다. 혁재는 순간 숨이 턱 멈췄습니다. 뺨을 맞는 그 여성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딸 지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과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혁재 씨가 3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혁재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에게는 늘 공허함이 따라다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아 때문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변호사인 아들 찬혁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 원장님 고아원에 가신다고 하셨죠? 응, 김준성이 꼭 와달라고 하더라. 고아원 확장 사업 때문인 것 같아. 혁재 씨는 그저 평범한 사회공헌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희망의 집, 고아원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온한 오후였죠. 혁재 씨가 도착하자 김준성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혁재야. 정말 고마워. 바쁜 시간 내서 와줘서. 곧이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준성의 며느리 진희 씨였죠.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네요. 진희 씨의 단아한 모습과 차분한 말투에서 모범적인 며느리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된 혁재 씨 앞에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다과상을 차렸습니다. 혁재 씨는 좋은 인상을 받았죠. 벽면에는 고아원 아이들의 밝은 사진들과 각종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김준성이 열정적으로 고아원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진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진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주방 정리하고 올게요, 아버님. 진희 씨가 자리를 뜨자 혁재 씨도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죠.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하다. 분명히 진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원장실에서 들었던 그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혁재 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주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범적이었던 진희 씨가 주방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뺨을 맞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혁재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 사라진 딸 지아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성인이 된 지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도 말이에요. 혁재 씨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향한 혁재 씨는 거울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수도 없이 씻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진정되지 않았죠. 원장실로 돌아온 혁재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김준성이 계속해서 고아원 확장 사업에 대해 설명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혁재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분은 누구야? 아, 이숙이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지. 그때 창문 너머로 그 여성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혁재 씨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깨의 라인,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모습까지도
어린 시절 지아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혁재 씨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30년 전 유괴당하기 전의 지아 사진들이었습니다. 7살 지아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오늘 본 그 여성과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눈의 모양, 코의 형태,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아야, 정말 내가 맞니? 혁재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혁재 씨는 김 부장을 비서실로 급히 불러 급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희망의 집 고아원에서 일하는 최이숙이라는 여성을 조사해줘. 아주 신중하게, 들키지 않게 말이야. 이틀 후 김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이숙 씨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금된 것처럼요. 외부 출입은 거의 없었고 유일한 외출은 일주일에 2번 장 보러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정각에 전통시장으로 나간다는 정보를 얻었죠. 혁재 씨는 그 시간에 맞춰 전통시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오는 그 여성을 발견했죠. 혁재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거든요. 이숙 씨 아니세요? 혁재 씨가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다가가자 이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이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혁재 씨는 이숙 씨의 모든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방식, 손동작, 말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지아를 연상시켰죠. 혁재 씨가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순간 이숙 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찻잔을 놓았죠. 엄마 아빠가 날 버렸어요. 어렸을 때 혁재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죠. 혁재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숙 씨가 자신의 딸 지아일 가능성에 완전히 확신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진희 씨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가 뭐 하는 거야? 누가 나가도 된다고 했어? 진희 씨의 목소리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이숙 씨는 즉시 고개를 푹 숙이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시간 학대당한 사람의 반응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혁재 씨가 중재하려 했지만 진희 씨는 혁재 씨에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숙이가 실수했네요. 그리고는 이숙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혁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과 진희 씨 사이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진희 씨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혁재 씨는 김 부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 부장, 이숙 씨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해.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어.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숙 씨가 시장에서 떨어뜨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고 했죠. 혁재 씨는 즉시 믿을 만한 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혁재 씨는 아들 찬혁을 서재로 불러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찬혁아, 너에게는 누나가 있었다. 지아라는 누나가. 찬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혁재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7살 때 유괴당한 일부터 최근 고아원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죠. 찬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혁은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겪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나를 찾아야죠. 며칠 후 혁재 씨와 찬혁은 고아원에 기부 물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라 더욱 자연스러웠죠. 김준성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진희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혁재 씨는 진희 씨를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물품을 정리하는 와중에 긴급한 전화가 걸려온다는 핑계로 혁재 씨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찬혁은 미리 계획한 대로 몰래 원장실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진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찬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찬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혁재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재빨리 끼어들었죠. 찬혁아, 거기 있었구나. 김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가자. 혁재 씨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모면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희 씨의 예리한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찬혁은 홀로 고아원에 잠입했습니다. 혁재 씨는 너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찬혁은 누나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고아원은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야간 당직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혁은 1층부터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방, 교실, 사무실까지 샅샅이 둘러봤지만 이숙 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계단 끝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죠.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찬혁은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고아원에 이런 방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었죠. 찬혁이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누구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이가 보낸 사람인가요? 목소리에서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찬혁은 급히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저는 혁재 회장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안 돼요. 진이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맞아요. 찬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구를 찾아 자물쇠를 부순 찬혁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야윈 몸에 초라한 옷을 입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숙 씨였죠. 아니, 지아였습니다. 찬혁은 누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저와 함께 가요.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랜 감금과 학대로 인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찬혁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3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간절히 말했죠. 마침내 지아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찬혁은 그 손을 꼭 잡고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미리 연락받은 김 부장이 차로 대기하고 있었죠. 김 부장은 즉시 지아에게서 DNA 채취를 위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병원으로 이송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혁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한 지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간 산속과 지하실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와, 정말 큰 집이에요. 지아가 순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혁재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아를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 정말 여기서 자도 돼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혁재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물론이야.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혁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지아를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햇살이 비치는 넓은 창가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깨끗한 옷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혁재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고 지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갓 지은 밥,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을 보며 지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혁재 씨와 찬혁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지아는 자신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가던 중 낯선 남자에게 끌려갔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깊은 산속에서 만난 노부부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전기도 없는 산골이었지만 따뜻하게 키워주셨거든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노부부는 지아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었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숙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착하고 순수하게 자라라는 뜻이래요. 혁재 씨는 그 노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딸을 그들이 사랑으로 키워준 것이었거든요. 지아는 점점 밝은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나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죠. 하지만 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대받았던 기억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진이가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친절했는데 차가운 밥, 남은 반찬만 줬어요. 따뜻한 음식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지아의 말에 혁재 씨와 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동호라는 사람인데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주 고아원에 와서 진이와 만났어요.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도 봤고 제가 몰래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것 같아요. 혁재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이가 고아원에서 모범적인 사회복지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끔찍한 것은 지아를 학대하면서도 태연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아의 증언으로 진이와 이동우의 부정한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혁재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 김 부장이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죠. 혁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혁재 씨가 서류를 펼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일치율 99%, 확률적 친자관계 지수는 1000만 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딸이 맞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재 씨는 30년 만에 과학적으로 확인된 진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지아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혁재 씨는 곧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지아를 감금하고 학대한 진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했거든요. 더불어 진이가 지아의 외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 부장의 추가 조사 결과 진이는 지아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었죠. 혁재 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찬혁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부터 진이의 학대, 이동우와의 음모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죠. 찬혁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찬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식 수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지아 누나가 성인이고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고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감금이라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찬혁의 설명에 혁재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검찰에 친구가 있거든요. 찬혁은 사법고시 동기인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검사였죠. 민수한테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다음 날 찬혁은 민수를 만나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부터 최근의 감금과 학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민수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찬혁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 감금죄, 폭행죄는 물론이고 조직적 범죄의 냄새가 나. 민수는 즉시 신뢰할 만한 동료 검사들과 팀을 구성했습니다. 비공식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죠. 그들은 진희와 이동우의 과거 행적, 고아원의 운영 실태, 그리고 혁재 씨 가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진희 측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사 소식을 들은 진희는 선수를 쳤죠. 다음 날 아침 혁재 씨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혁재 회장님, 출두 요청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주거 침입과 납치 혐의로 고발당하셨어요. 혁재 씨는 경악했습니다. 진희가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었죠. 고아원에 무단 침입해서 이숙 씨를 납치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진희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찬혁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진희가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거든요. 이제 정당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수 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가동했습니다. 진희의 고발에 맞서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고아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합동 수사팀이 희망의 집 고아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준성 원장과 며느리 진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수사팀은 체계적으로 고아원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찬혁이 부순 자물쇠 흔적, 비좁한 방 안의 이불과 그릇들, 그리고 벽에 새겨진 날짜들까지. 누군가가 오랜 기간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게 뭡니까? 수사관이 진희에게 물었지만 진희는 창고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발견된 지아의 머리카락과 DNA가 일치하면서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진희와 이동우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들은 가관이었죠. 투자금 받으면 바로 해외 계좌로 빼돌리자. 아버님은 모르게 해. 투자금만 받으면 우리 둘이 도망가는 거야. 문자 내용을 본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혁재 씨의 고아원 투자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설득해 혁재에게 고아원에 거액을 투자하게 만든 후 시아버지인 김준성 원장 몰래 투자금을 가로채서 둘이 도망가려는 음모였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아의 진술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지아를 조사한 결과 그녀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감금 기간, 학대 내용, 진희와 이동우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었거든요. 저는 진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 거짓말했다가 며칠 굶은 적도 있거든요. 지아의 담담한 증언에 수사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진희 측의 고발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정면 돌파,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석 달 후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연일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가득했죠. 3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업인의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켰거든요. 재판부는 진희 일당의 죄상에 경악했습니다. 감금, 폭행, 사기, 그리고 치밀한 재산 탈취 음모까지. 특히 진희가 고아원에서 모범적인 사회복지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피고인 진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동호는 징역 8년, 김준성 부부는 방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순간 혁재 씨와 찬혁, 그리고 지아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마침내 끝난 긴 악몽이었거든요. 아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응, 지아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누나,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혁재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지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응, 이제 지아와 함께 하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다 채우고 싶거든. 혁재 씨는 지아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지아도 점점 밝아졌죠. 오랜 학대의 상처가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가족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를 키워준 산속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험한 산길을 2시간 넘게 올라가자 작은 무덤 2개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아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혁재 씨와 찬혁도 함께 절을 올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혁재 씨는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만약 이 2분이 아니었다면 지아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희가 지아를 잘 돌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지켜봐 주세요. 찬혁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혁재 씨는 매일 아침 지아와 함께 산책을 하고 찬혁은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가족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막걸리 소리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